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성역일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집은 오랜 싸움 끝에 되찾은 나만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이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들이 자신의 집에 방문객이 오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집은 결코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습니다. 진정한 유대감이나 따뜻한 교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끝없는 연기가 펼쳐졌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함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그 끔찍하고 공허했던 연극을 겪어낸 생존자들에게 이제 누군가를 위해 집을 꾸미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예의나 친절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고통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아쇠일 뿐입니다. 억지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야 했던 과거의 역할극을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평화를 깨뜨립니다. 조용했던 공간은 소음으로 가득 차고 예상치 못한 대화와 보이지 않는 기대를 감당해야 합니다. 수년간 감정적인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벼운 일상 대화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자극 하나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한때 정말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방문객의 악에 없는 말 한마디도 깊은 상처를 후벼팔 수 있습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청결 상태 혹은 사소한 생활 방식에 대한 평범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비난하고 통제하며 자신을 깎아내렸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집을 통제의 무대로 삼았고 모든 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아무리 순수한 의도의 말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평가나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집은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입니다. 그들은 이 공간을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년간의 배신과 상처 끝에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오랜 시간 타인의 기분을 관리하고 맞춰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손님을 맞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생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예측하는 사람 돌봄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 모르지만 생존자에게는 진이 빠지는 감정 노동이자 또 한 번의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비난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경험은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이염이 사라진 후에도 초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방문객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위험 신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톤, 몸짓,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협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외톨이라서가 아닙니다. 수줍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상처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온통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과거에 끔찍했던 말다툼을 떠올리게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기억을 되살립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무언가조차 당신을 학대의 순간으로 혹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속으로 순식간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신성한 피난처가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 당신의 평화는 깨지고 사생활은 침해되며 애써 만들어 놓은 안전한 거품은 터져버립니다. 집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비난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이 모든 낡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청소는 잘했는지, 정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나 나를 깎아내릴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게 됩니다. 평생을 어떤 식으로든 평가받으며 살아왔기에 더 이상은 그 어떤 평가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작은 계기만으로도 쉽게 되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에게 식탁은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지만 학대 생존자에게 그곳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싸움이 벌어지던 전쟁터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식사 자리조차 과거의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은 바로 이런 순간에 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되뇌이며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열정적인 척하며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마 뼛속까지 지쳐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고독 속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과거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친절을 베푸는지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어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 역겨운 위선을 목격한 당신은 이제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면 가면을 쓰고 거짓 연기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삶은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방문객이 반려동물을 함부로 대할까봐 혹은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릴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해 불을 내거나 전기기구를 잘못 다뤄 합선을 일으키거나 반려동물과 놀아주다 다치게 할지 모른다는 구체적인 상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강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기에 생겨난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신뢰를 쌓아줄 만한 지지를 제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새로운 사람을 당신의 공간 안으로 신뢰하며 들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단한 사회적 교류조차 당신에게는 등산처럼 느껴집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다면 하루 종일 미소를 띤 채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감정의 배터리가 이미 방전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방문객이 있을 때 느끼는 무력감은 과거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갇혀 있다고 느꼈던 감정과 비슷합니다. 내 공간에서조차 내 목소리나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옷이 좀 쌓여 있고 물건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대를 겪으며 당신은 생존을 위해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목소리의 작은 변화, 몸짓의 미묘한 차이를 읽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위험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경계 감각은 회복 중이라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가 미소 짓고 있을 때조차 그 눈빛과 그가 풍기는 에너지,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했을 때 당신은 결코 그 에너지를 당신의 신성한 공간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너무나 힘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이란 종종 유해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무례함을 참고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제 그런 삶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이 평화를 깨뜨리고 연기하고 신경 쓰고 타인의 경험을 관리해야 했던 낡은 패턴을 되살려 놓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집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을 극도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무례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자기보호 행위입니다. 부디 당신의 공간이 온전한 평화와 치유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성역일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집은 오랜 싸움 끝에 되찾은 나만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이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들이 자신의 집에 방문객이 오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집은 결코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습니다. 진정한 유대감이나 따뜻한 교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끝없는 연기가 펼쳐졌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함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그 끔찍하고 공허했던 연극을 겪어낸 생존자들에게 이제 누군가를 위해 집을 꾸미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예의나 친절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고통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아쇠일 뿐입니다. 억지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야 했던 과거의 역할극을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평화를 깨뜨립니다. 조용했던 공간은 소음으로 가득 차고 예상치 못한 대화와 보이지 않는 기대를 감당해야 합니다. 수년간 감정적인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벼운 일상 대화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자극 하나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한때 정말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방문객의 악에 없는 말 한마디도 깊은 상처를 후벼 팔 수 있습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청결 상태 혹은 사소한 생활 방식에 대한 평범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비난하고 통제하며 자신을 깎아내렸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집을 통제의 무대로 삼았고 모든 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아무리 순수한 의도의 말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평가나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집은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입니다. 그들은 이 공간을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년간의 배신과 상처 끝에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오랜 시간 타인의 기분을 관리하고 맞춰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손님을 맞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생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예측하는 사람 돌봄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 모르지만 생존자에게는 진이 빠지는 감정 노동이자 또 한 번의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비난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경험은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이염이 사라진 후에도 초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방문객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위험 신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톤, 몸짓,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협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외톨이라서가 아닙니다. 수줍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상처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온통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과거에 끔찍했던 말다툼을 떠올리게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기억을 되살립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무언가조차 당신을 학대의 순간으로 혹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속으로 순식간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신성한 피난처가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 당신의 평화는 깨지고 사생활은 침해되며 애써 만들어 놓은 안전한 거품은 터져버립니다. 집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비난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이 모든 낡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청소는 잘했는지,
정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나 나를 깎아내릴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게 됩니다. 평생을 어떤 식으로든 평가받으며 살아왔기에 더 이상은 그 어떤 평가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작은 계기만으로도 쉽게 되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에게 식탁은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지만 학대 생존자에게 그곳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싸움이 벌어지던 전쟁터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식사 자리조차 과거의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은 바로 이런 순간에 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되뇌이며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열정적인 척하며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마 뼛속까지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고독 속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과거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친절을 베푸는지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어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 역겨운 위선을 목격한 당신은 이제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면 가면을 쓰고 거짓 연기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삶은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방문객이 반려동물을 함부로 대할까봐 혹은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릴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해 불을 내거나 전기기구를 잘못 다뤄 합선을 일으키거나 반려동물과 놀아주다 다치게 할지 모른다는 구체적인 상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강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기에 생겨난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신뢰를 쌓아줄 만한 지지를 제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새로운 사람을 당신의 공간 안으로 신뢰하며 들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단한 사회적 교류조차 당신에게는 등산처럼 느껴집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다면 하루 종일 미소를 띤 채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감정의 배터리가 이미 방전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방문객이 있을 때 느끼는 무력감은 과거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갇혀 있다고 느꼈던 감정과 비슷합니다. 내 공간에서조차 내 목소리나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옷이 좀 쌓여 있고 물건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대를 겪으며 당신은 생존을 위해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목소리의 작은 변화, 몸짓의 미묘한 차이를 읽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위험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경계 감각은 회복 중이라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가 미소 짓고 있을 때조차 그 눈빛과 그가 풍기는 에너지,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했을 때 당신은 결코 그 에너지를 당신의 신성한 공간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너무나 힘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이란 종종 유해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무례함을 참고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제 그런 삶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이 평화를 깨뜨리고 연기하고 신경 쓰고 타인의 경험을 관리해야 했던 낡은 패턴을 되살려 놓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집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을 극도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무례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자기보호 행위입니다. 부디 당신의 공간이 온전한 평화와 치유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성역일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집은 오랜 싸움 끝에 되찾은 나만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이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들이 자신의 집에 방문객이 오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집은 결코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습니다. 진정한 유대감이나 따뜻한 교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끝없는 연기가 펼쳐졌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함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그 끔찍하고 공허했던 연극을 겪어낸 생존자들에게 이제 누군가를 위해 집을 꾸미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예의나 친절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고통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아쇠일 뿐입니다. 억지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야 했던 과거의 역할극을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평화를 깨뜨립니다. 조용했던 공간은 소음으로 가득 차고 예상치 못한 대화와 보이지 않는 기대를 감당해야 합니다. 수년간 감정적인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벼운 일상 대화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자극 하나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한때 정말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방문객의 악에 없는 말 한마디도 깊은 상처를 후벼팔 수 있습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청결 상태 혹은 사소한 생활 방식에 대한 평범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비난하고 통제하며 자신을 깎아내렸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집을 통제의 무대로 삼았고 모든 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아무리 순수한 의도의 말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평가나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집은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입니다. 그들은 이 공간을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년간의 배신과 상처 끝에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오랜 시간 타인의 기분을 관리하고 맞춰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손님을 맞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생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예측하는 사람 돌봄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 모르지만 생존자에게는 진이 빠지는 감정 노동이자 또 한 번의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비난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경험은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이염이 사라진 후에도 초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방문객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이염 신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톤, 몸짓,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협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외톨이라서가 아닙니다. 수줍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상처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온통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과거에 끔찍했던 말다툼을 떠올리게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기억을 되살립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무언가조차 당신을 학대의 순간으로 혹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속으로 순식간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신성한 피난처가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 당신의 평화는 깨지고 사생활은 침해되며 애써 만들어 놓은 안전한 거품은 터져버립니다. 집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비난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이 모든 낡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청소는 잘했는지, 정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나 나를 깎아내릴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게 됩니다. 평생을 어떤 식으로든 평가받으며 살아왔기에 더 이상은 그 어떤 평가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작은 계기만으로도 쉽게 되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에게 식탁은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지만 학대 생존자에게 그곳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싸움이 벌어지던 전쟁터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식사 자리조차 과거의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은 바로 이런 순간에 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되뇌이며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열정적인 척하며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마 뼛속까지 지쳐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고독 속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과거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친절을 베푸는지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어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 역겨운 위선을 목격한 당신은 이제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면 가면을 쓰고 거짓 연기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삶은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방문객이 반려동물을 함부로 대할까봐 혹은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릴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해 불을 내거나 전기기구를 잘못 다뤄 합선을 일으키거나 반려동물과 놀아주다 다치게 할지 모른다는 구체적인 상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강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기에 생겨난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신뢰를 쌓아줄 만한 지지를 제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새로운 사람을 당신의 공간 안으로 신뢰하며 들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단한 사회적 교류조차 당신에게는 등산처럼 느껴집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다면 하루 종일 미소를 띤 채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감정의 배터리가 이미 방전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방문객이 있을 때 느끼는 무력감은 과거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갇혀 있다고 느꼈던 감정과 비슷합니다. 내 공간에서조차 내 목소리나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옷이 좀 쌓여 있고 물건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대를 겪으며 당신은 생존을 위해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목소리의 작은 변화, 몸짓의 미묘한 차이를 읽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위험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경계 감각은 회복 중이라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가 미소 짓고 있을 때조차 그 눈빛과 그가 풍기는 에너지,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했을 때 당신은 결코 그 에너지를 당신의 신성한 공간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너무나 힘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이란 종종 유해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무례함을 참고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제 그런 삶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이 평화를 깨뜨리고 연기하고 신경 쓰고 타인의 경험을 관리해야 했던 낡은 패턴을 되살려 놓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집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을 극도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무례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자기보호 행위입니다. 부디 당신의 공간이 온전한 평화와 치유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성역일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집은 오랜 싸움 끝에 되찾은 나만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이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들이 자신의 집에 방문객이 오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집은 결코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습니다. 진정한 유대감이나 따뜻한 교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끝없는 연기가 펼쳐졌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함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그 끔찍하고 공허했던 연극을 겪어낸 생존자들에게 이제 누군가를 위해 집을 꾸미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예의나 친절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고통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아쇠일 뿐입니다. 억지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야 했던 과거의 역할극을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평화를 깨뜨립니다. 조용했던 공간은 소음으로 가득 차고 예상치 못한 대화와 보이지 않는 기대를 감당해야 합니다. 수년간 감정적인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벼운 일상 대화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자극 하나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한때 정말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방문객의 악에 없는 말 한마디도 깊은 상처를 후벼 팔 수 있습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청결 상태 혹은 사소한 생활 방식에 대한 평범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비난하고 통제하며 자신을 깎아내렸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집을 통제의 무대로 삼았고 모든 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아무리 순수한 의도의 말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평가나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집은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입니다. 그들은 이 공간을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년간의 배신과 상처 끝에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오랜 시간 타인의 기분을 관리하고 맞춰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손님을 맞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생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예측하는 사람 돌봄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 모르지만 생존자에게는 진이 빠지는 감정 노동이자 또 한 번의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비난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경험은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이염이 사라진 후에도 초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방문객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이염 신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톤, 몸짓,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협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외톨이라서가 아닙니다. 수줍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상처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온통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과거에 끔찍했던 말다툼을 떠올리게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기억을 되살립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무언가조차 당신을 학대의 순간으로 혹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속으로 순식간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신성한 피난처가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 당신의 평화는 깨지고 사생활은 침해되며 애써 만들어 놓은 안전한 거품은 터져버립니다. 집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비난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이 모든 낡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청소는 잘했는지, 정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나 나를 깎아내릴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게 됩니다. 평생을 어떤 식으로든 평가받으며 살아왔기에 더 이상은 그 어떤 평가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작은 계기만으로도 쉽게 되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에게 식탁은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지만 학대 생존자에게 그곳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싸움이 벌어지던 전쟁터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식사 자리조차 과거의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은 바로 이런 순간에 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되뇌이며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열정적인 척하며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마 뼛속까지 지쳐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고독 속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과거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친절을 베푸는지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어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 역겨운 위선을 목격한 당신은 이제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면 가면을 쓰고 거짓 연기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삶은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방문객이 반려동물을 함부로 대할까봐 혹은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릴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해 불을 내거나 전기기구를 잘못 다뤄 합선을 일으키거나 반려동물과 놀아주다 다치게 할지 모른다는 구체적인 상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강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기에 생겨난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신뢰를 쌓아줄 만한 지지를 제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새로운 사람을 당신의 공간 안으로 신뢰하며 들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단한 사회적 교류조차 당신에게는
등산처럼 느껴집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다면 하루 종일 미소를 띤 채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감정의 배터리가 이미 방전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방문객이 있을 때 느끼는 무력감은 과거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갇혀 있다고 느꼈던 감정과 비슷합니다. 내 공간에서조차 내 목소리나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옷이 좀 쌓여 있고 물건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대를 겪으며 당신은 생존을 위해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목소리의 작은 변화, 몸짓의 미묘한 차이를 읽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위험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경계 감각은 회복 중이라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가 미소 짓고 있을 때조차 그 눈빛과 그가 풍기는 에너지,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했을 때 당신은 결코 그 에너지를 당신의 신성한 공간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너무나 힘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이란 종종 유해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무례함을 참고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제 그런 삶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이 평화를 깨뜨리고 연기하고 신경 쓰고 타인의 경험을 관리해야 했던 낡은 패턴을 되살려 놓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집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을 극도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무례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자기보호 행위입니다. 부디 당신의 공간이 온전한 평화와 치유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성역일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집은 오랜 싸움 끝에 되찾은 나만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이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들이 자신의 집에 방문객이 오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집은 결코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습니다. 진정한 유대감이나 따뜻한 교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끝없는 연기가 펼쳐졌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함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그 끔찍하고 공허했던 연극을 겪어낸 생존자들에게 이제 누군가를 위해 집을 꾸미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예의나 친절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고통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아쇠일 뿐입니다. 억지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야 했던 과거의 역할극을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평화를 깨뜨립니다. 조용했던 공간은 소음으로 가득 차고 예상치 못한 대화와 보이지 않는 기대를 감당해야 합니다. 수년간 감정적인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벼운 일상 대화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자극 하나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한때 정말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방문객의 악에 없는 말 한마디도 깊은 상처를 후벼팔 수 있습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청결 상태, 혹은 사소한 생활 방식에 대한 평범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비난하고 통제하며 자신을 깎아내렸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집을 통제의 무대로 삼았고 모든 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아무리 순수한 의도의 말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평가나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집은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입니다. 그들은 이 공간을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년간의 배신과 상처 끝에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오랜 시간 타인의 기분을 관리하고 맞춰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손님을 맞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생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예측하는 사람 돌봄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 모르지만 생존자에게는 진이 빠지는 감정 노동이자 또 한 번의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비난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경험은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이염이 사라진 후에도 초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방문객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위험 신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톤, 몸짓,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협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외톨이라서가 아닙니다. 수줍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상처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온통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과거에 끔찍했던 말다툼을 떠올리게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기억을 되살립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무언가조차 당신을 학대의 순간으로 혹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속으로 순식간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신성한 피난처가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